눈을 넓혀서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 보시면 유로화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됐다 하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고, 유럽에서 지금 약간 축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축제만 벌일 일일까요? 유로화는 지금 20살이 됐는데 4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내지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U, 유로연맹이죠. 유로연맹은 27개국인데 그 중에서 19나라만 쓰고 있으니까 몇몇 나라들은 거기서 유로화를 쓰는데 걱정이 많거나 아니면 쓰기 싫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표적인 데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유로연맹을 만든 종주국이었었는데 정작 유로화가 출범할 때는 빠져가지고 지금 파운드화를 따로 쓰고 있고,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크로나 이런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유로화를 쓰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유로화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로 각국이 철강, 석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맹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무역을 자유화하고 이 생산을 좀 같이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 해서 실물 부분에서부터 통합이 이루어졌고요.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돈도 같이 쓰자, 그런 움직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1992년이죠.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10년 있다가는 돈도 같이 쓰자 해서 10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2002년에 나온 것이 지금의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는요, 2002년에 처음 실물 형태의 은행권하고 주화가 나왔지만 그날부터 바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2년 전인 1999년 1월 1일부터 각국이 협의해서 이미 실물이 없는 유로화가 쓰이기는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각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는 자기네 나라에서 각각 프랑화나 마르크화를 쓰면서도 국채만은 유로화로 쓴다, 발행한다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은행, 스페인에 있는 은행, 프랑스에 있는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거나 대차대조표를 정리할 때는 유로화를 이미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이상한 이야기도 아닌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실물은 없지만 계산 단위로서만 존재하고 지급결제에 쓰이는 것, 그게 비트코인 아닙니까? 그걸 흉내내가지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CBDC라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2009년에 나온 비트코인이 그게 또 처음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한 40년 전이죠. 1969년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SDR이라는 가상의 화폐를 만들었었지요. 5가지 기축통화, 달러, 파운드, 옌, 프랑, 독일 마르크 이런 것들을 칵테일 해가지고요. 실물은 없지만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만 쓰는 가상의 화폐를 만든 게 SDR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비트코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 초까지도 올라갑니다.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이라는 것이 생겼었거든요. 암스테르담 은행은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왜 필요했었느냐고요?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스페인하고 치열한 80년 전쟁을 했었습니다. 80년 전쟁을 하는 끝에서도 유럽의 그 무역의 종주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 쓰고 있는 모든 돈이 네덜란드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다 가져오세요. 그 중에는 불량주화도 있었고 가짜 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걸 다 받아줘가지고요, 뱅크 플로린이라는 가상의 화폐 단위를 만들어서 은행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는 그 가상의 화폐 단위 뱅크 플로린으로 주고받는 그것이 오늘날 SDR하고 비트코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육체를 갖고 있는 화폐, 은행권이나 주화로 발행되는 화폐하고 계산 단위로서 존재하는 화폐는 분리될 수가 있다. 그게 17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시도해봤는데 21세기에 이르러 비트코인이나 CBDC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유로화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 27개국 중에서 19나라만 써요. 다른 나라들은 왜 빠졌을까요? 유로화를 같이 쓰려면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재정 준칙, 피스컬 룰이라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그걸 합의를 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명목 GDP의 60%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재정 적자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명목 GDP에서 3% 이상 재정 적자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강한 준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기분 나쁜 나라들이 있거나 자신 없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게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60, 70년대 그 사회복지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펼쳐서 다른 나라로부터 저 나라는 파퓰리즘 국가야 해서 배척을 받아서 덴마크가 기분 나빠. 나는 그 준칙 지키기 싫어 해서 유로화를 따르지 않기로 해서 지금 덴마크가 프로네인가요? 그 별도로 쓰고 있고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같이 쓰려면 국가의 재정 준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각국이 지금 그거 재정 준칙 좀 멀리 치워두고 돈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부터 살리자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국가 부채를 일으켜서 지금 재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통화 긴축으로 들어가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영국도 올렸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재정을 정상화 돌리겠다고 하는데 라가르드는 금리를 2023년까지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유럽 각국 19개 회원국들의 재정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긴축으로 돌아가면 회원국끼리의 통합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그 재정 사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22의 지속 가능성은 각국 정부의 재정 준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각국 정부의 의지. 만약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요. 현재의 그 방만한 재정 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22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20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22의 운명은 그리고 유로화의 운명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로화를 쓰지 않고 그대로 마르크화를 썼다고 그러면요. 독일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역 흑자를 일으키는 만큼 마르크화는 평가 절상이 돼가지고 독일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독일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독일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이건 남유럽 국가하고 달리 우리들은 정말 튼튼한 나라야. 그리고 정말 절도 있는 나라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오로지 총선용이고요. 국제사회에서 유럽 다른 나라를 만났을 때 독일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요. 미운 털 박힙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프랑스죠. 계속 22 총재를 프랑스에서 배출하는 이유가 또 바로 거기 있어요. 독일하고 다른 나라의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유로화하고 22는 고도의 정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은 경제보다는 정치 통합 내지는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